인간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런저런 일들, 거기에는 각각 그 성격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게 됩니다. 가령 A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런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주로 A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이런 일로서 그렇게 잊혀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A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건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일반적인 사건이 있고 또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렇게 수사가 개시된다. 그것은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 하는 뜻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선 수사를 하게 되면 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에서 누군가는 체포되고 누군가는 구속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수사 중이고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왜 하는 것일까? 수사를 함으로써 가령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함으로써 그를 징벌하는 것일까? 그래서 수사관은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험악하게 괴롭히고 막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진정한 권선징악일까?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수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수사는 왜 할까? 수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답을 찾으면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범인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범인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 그것을 밝히고 그래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한다. 그것이 바로 수사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한 이후라 하더라도 계속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것은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그저 수사의 대상이 될 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잘못한 것만큼 처벌을 하자 하는 이 모든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관이 원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법원의 피고인석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 그리고 강제수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그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면 과연 임의수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흔히 말하기로 소소한 사건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설령 흉악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오히려 그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임의수사로 공소제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임의수사로 가는가. 여러분은 아마 그 비율이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강제수사가 아니고 임의수사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임의수사도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의수사를 할 때도 수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 준수 의무가 수사기관에게 있는 겁니다. 수사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질문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그 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만 해야지 그 이외의 것은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되겠죠. 강제수사, 이것은 강제 처분을 사용하는 수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강제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법원의 경우에 더 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강제수사 그렇게 말을 하면 될 것인데 이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두 가지의 그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 법률에 다른 법률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형사소송법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한한다. 그것은 그것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최소 한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넉넉히 적당히가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요 최소 한도, 그것만 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수사의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수사는 이렇게 읽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한 이 조문은 이것을 강제수사 법정주의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사 법정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그래서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이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예외라는 것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그만큼 큰 입증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큰 많이 지켜야 될 요건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수사 방법의 일반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수사는 임의수사에 의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관들이 이 임의수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겨 넣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사 비례의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세 번째가 강제수사 법정주의입니다. 수사는 임의수사조차도 그 성질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과 법령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들이 정의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의로운 공무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항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제124조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바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최근 언론에 종종 나오는 사전 구속영장, 수사기관의 사전 구속영장,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5조,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것을 흔히 고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는 고문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TBS 보도에 정청래 씨가 한 이야기를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유치장을 흔히 비둘기장이라고 부른다. 이 검찰 유치장은 한 평 정도의 숨막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불럿봉이라고 해서 피의자를 불러놓고 조사는 안 하면서 비둘기장에 한 3일씩 있게 한다. 그런데 이곳이 아마 폐쇄되고 좁은 공간이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여기에 갇혀 있게 되면 폐쇄 공포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검찰 유치장, 이것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검찰은 형법 제125조로 처벌받을 그런 사안이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폭행을 했을 때만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다 하면은 검찰 처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 이것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또 이것은 하도 이것이 횡행해서 사문화되었다. 이런 국민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사문화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는 바에야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문제 삼으면 반드시 문제로 됩니다. 이것은 사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법익이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하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들을 제대로 법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내용은 자신이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이런 식으로 그런 입장이 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사와 관계가 없는, 수사받을 일이 없는 이런 국민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독재자가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요. 이제 자유는 피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리걸마인드로 지키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